네,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영재 이톡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모시면서 주제를 국내외 리스크 요인 한국 경제의 진로 이렇게 좀 거창하게 잡아봤거든요. 근데 이 주제와 뭐 관련이 돼 있는 얘기기도 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시작을 하고 싶은 게 이제 한국산 제품에다가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시점은 8월 1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두고 3주 연장을 했으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주제도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제를 아마 정해진 것 같고요.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가 뭡니까? 신뢰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뭐 당초에는 어떻습니까? 26% 하겠노라. 그다음에 또 유예를 하겠노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가장 높았었죠. 네. 한 46% 네. 하다가 20%로 낮춰주면서 몇 가지 미국한테 유리한 그런 조건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네. 미국이 수락을 했고 베트남도 수용을 한 거죠. 근데 방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가 질문하신 25% 이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그런 높은 관세율입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이 관세를 0으로 해줘야 수출 상품이라든지 수입 상품에 대한 어떤 비용이 낮아지게 되고 그것을 다시 어떻습니까? 어떤 제품의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데 25% 하겠다. 그러면서 또 시행 기간은 8월 1일로 하겠다.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타협이랄까 협상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의 사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도 중요하지만은 비관세 장벽이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한국이 매우 많다 이거지. 비관세 장벽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관세 이외에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장벽들이죠. 그거는 문화적인 요인도 큽니다. 그럼 그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요구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 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상당한 부분 우리가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25%의 관세율이 좀 제 생각에 베트남보다는 좀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보실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좀 어떤 미래를 그리면서 뭐 어떤 계획을 갖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 교수님의 분석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 뉴스를 뭐 다른 TV 방송은 뉴스를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빨간 모자 마가라고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저는 그게 트럼프의 핵심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미국을 이렇게 만들겠노라.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해 보면은 미국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일단 물가가 매우 높고요. 그다음 제조업이 붕괴돼 버렸고, 그다음 그 대외 수지 적자가 무지무지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미국이 과거 80년대, 90대 초반까지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지배한 그런 어떻게 보면 위대한 나라로 다시 만들겠노라.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는 지금 위대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를 되게 방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로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이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외적인 리스크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책적 대응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관세도 중요하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EU가 포함되어 있고요. 미국이 포함되어 있고 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북한도 포함되어 있죠. 또 이 지역은 그 두 가지 저는 경제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식량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외적인 그런 리스크로서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또 한참 이야기했었던 관세 폭탄이죠. 관세 폭탄은 우리 아나운서나 또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관세도 있고 상호 관세도 있고 특정 지역 국가 관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한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과 교역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관련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사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면적인 갈등과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또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선택을 제가 보건대는 거의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는 세 번째 또 대외적인 리스크 중에서 중요한 게 중동 사태입니다. 중동 사태. 중동 사태는 아마 6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외 의존도도 높지만 어떻습니까?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유가 충격이 지난번에 중동 사태가 확산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가 뭐 70배럴당 70 근처인데 배로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쇼크가 오는 거죠. 그렇죠. 위기가 오는 겁니다. 쇼크 플러스 위기가 와서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이 0.몇 %인데 마이너스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따라서 그 정책적 대응은 이 리스크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떤 효과를 주는지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고요. 저는 그걸 통해서 어떤 대응책이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생각하실 때 좀 어떤 대응책들이 정책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책이죠. 하나는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 뭐 통화 정책, 또 하나는 재정 정책.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정부에서도 재정을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든지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비입니다. GDP에서 어떤 나라든지 소비 비중이 60%, 70% 되거든요. 소비를 진작시키면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어렵습니다. 통화 정책도 쉽지 않고 재정도 쉽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통화 정책이 어떻습니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발목이 잡혀 있고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죠. 이런 그 한계가 많이 있고요. 또 재정은 어떻습니까? 어렵지요. 재정도 국가 정부 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 이런 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정책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지만은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맞춤형 정책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지금 현재는 이제 수출입 분야 특정 산업이라든지 특정 분야라든지 특정 지역 여기에 대한 맞춤식 어떤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개발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행의 문제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거시적인 정책과 미시적인 맞춤형 정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산업이라든지 특정 분야라든지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해줘야 정책의 한계점도 극복하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미시적, 거시적으로 잘 궤를 맞춰서 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또 하나 지금 이슈가 21일부터 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쿠폰이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발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투자도 중요하고 정부 역할, 정부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민간 부분에 소비입니다.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GDP에서 경제 전체에서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거꾸로 말하면은 투자도 잘 되고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비가 안 된다. 경제는 침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 쿠폰이 최소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그걸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품을 쓰지 않습니까? 쓰면은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또 고용이 창출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흘러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시적인 미시정책 플러스
미시적인 맞춤형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교하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쿠폰을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생산으로 이어지고 투자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오늘 산업에 대한 그리고 지역에 대한 분야에 대한 것을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소비 쿠폰 문제는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책에도 많이 나오고요. 책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을래, 쿠폰으로 받을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뭘로 받겠습니까? 현금이 좋을 것 같은데. 현금이 좋죠. 현금이 좋지만은 현금 받으면은 엉뚱한 데 쓴다. 엉뚱한 데. 미국 사람들은 엉뚱한 데 많이 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비 쿠폰을 주는 이유는 엉뚱한 데 쓰지 마라. 써라. 그렇지. 요 해당 분야에 써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산적인 분야,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 써라 이래 되고 또 하나는 사실 그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일본은 90년대 초반에 버블이 깨어지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하루 이틀 전에 아니고 교과서에도 책에도 나오고요. 일본에서도 많이 썼고 그래서 아마 해보고 이번에 해보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니터링 사후 점검, 사전적인 그런 것도 이제 좀 정교해져야 되고요. 사후적인 모니터링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이제 이 소비 쿠폰 이 정책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좀 정교함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보건대는 다른 대안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하는 총재가 사실 그 최근 들어서 한 번씩 말씀하시는데 그분도 추가 경쟁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했었고 그럼 과연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재정 정책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요. 재정 정책 효과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즉각적입니다. 통화 정책은 시차가 걸리는데 그럼 어디에 써야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 문제인데 그러면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 시간 다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든 타임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소비입니다. 소비. 방금 말씀드린 것좀 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좀 그 충분한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부산시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아직에는 부산 경제가 더 걱정이 되는데 부산시는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제가 아침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었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일찍 왔어서 MBC 주변 돌아보니까 또 새롭게 임대가 붙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부산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또 부산시가 그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역 건설 업체에 굉장히 그 비폐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 2, 3년 전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저는 중앙정부가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책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환경 조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정교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중앙정부가 다 못하니까 부산시가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만약에 여력이 있다면은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좀 참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 있는 분들은 지역을 부산은 잘 모릅니다. 저는 다는콩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알죠. 그래서 실제 경험상 잘 모르니까 저는 부산시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직접적 간접적인지 중앙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산의 목소리를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거죠? 보십시오. 뭐 해수원 문제를 하더라도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문제고 뭐 공개비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굵직한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문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세한 것들부터 뭐 굵직굵직한 것까지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확실히 있어야 부산의 어려움 같은 것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구멍이 생길 거대로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발레리나 김